네,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무인기에 앞서 합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5대 더 넘은 겁니까? 아니면 5대 정도로 봐야 됩니까? 뭐 아마 우리 군이 지금 관측한 것은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 무인기가 넘어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이 뉴스를 발표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최소한 탐지 체계에 있어서는 나름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우리 합참의 발표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두 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이 5대가 넘어왔다는 것도요. 네. 이게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침범 행위라고 침략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무인기 소형급이라고 얘기합니다. 2m 아래 소형급이라고 하는데 무인기를 이용한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북한이?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북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계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해왔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9월에 뭐 핵 무력 정체법 발표를 하고 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속하면서 위기를 최대한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그닥 반응을 하지 않고 예. 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계속 바래왔고요. 자 사실 그 와중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 우려가 됐는데 핵실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뭐 기술적 문제가 있건 혹은 국제정치적 어떤 뭐 조건이 되지 않았건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안 되는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네.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효과적인 공격 방법.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무인기, 초소형 무인기를 통한 이런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기습적인 뭐 영공 침해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대응하기 어느 나라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노려서 북한이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어디를 지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4대 정도는 뭐 파주나 김포나 이런 경기 지역을 좀 지나갔다. 예, 예. 그 중에 또 한 대, 5대 예. 중 한 대는 서울까지 왔다.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 수도권에 사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론을 흔들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입장에 놓을 때 이게 그래서 군사적인 목표보다는요 네. 대한민국 내부를 혼돈에 빠뜨리고 국민들이 군을 못 믿게 하고 정부를 못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소위 우리가 인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결집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중국도 이전에 보고 있으면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금문도 지역 같은데 계속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인기 계속 보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만 사람들을. 자 그런 아주 평상시에 이러한 공격들 우리가 이런 걸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그 사진 한번 공개했잖아요, 북한이. 예. 그게 이제 이 김포 쪽 한강 인천과 그쪽과 용산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 그때 그림 사진 보고 우리가 아니 저걸 꼭 위성 사진이라고 할 정도냐라고 예,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보낸 거 아닙니까?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소형 무인 기체를 보내서 하면은 네. 너희가 요격하거나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너희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낸 것이지만은요. 네. 사실 이 기체 수준들이 뭐 민간 그 상용 드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용 드론보다 조금 더 뭐 사정거리가 길거나 이런 정도겠습니다만은 네, 네. 과연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아마 뭐 내일 어떤 식으로든 모아서 내일이든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공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다 너희 들여다봤다라는 식의.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전에 왔던 2014년, 17년의 무인기들 그냥 중국제 민항기, 그러니까 민 상용 무인기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걸 그냥 활용을 한 거고 네. 비행 시간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긴 거리를 어허. 장시간을 비행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발전한 측면이 있는데 뭐 이것이 북한의 스스로 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사이에 더 성능이 좋아진 민수용을 활용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회색지대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무엇인가를 탑재한다면 예. 테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은 되거든요. 맞습니다. 테러 수준의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장 2m 정도가 되지 않는 이 기체는 네.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나 짐벌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서 촬영할 수 있는 기재를 하는데 그게 10kg 정도 뭐 미만 요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안 좋은 물질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살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폭탄, 고폭탄을 장착한다면 사실 그거는 그닥 그렇게 아주 큰 피해를 주기는 힘듭니다.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커다란 피해를 주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러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사회를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행동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행동은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2017년도에 떨어진 걸 보면 예. 동체 색깔이 이제 하늘색처럼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우리 군에서 격추를 시도는 했단 말이죠. 예. 하지만 격추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리거든요. 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초소형급 무인기는 2m 안에. 예, 2m 이내 이런 초소형급은요 전투기나 혹은 뭐 공격 헬기 같은 것으로 요격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마치 지나가는 조그만 쥐를 전차포로 잡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러한 작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요, 네. 그거에 상응한 더 작은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실 이것은 군사 영역이라기보다는 대테러 영역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러한 초소형 드론에 의한 어떤 경계 침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요, 헬기 같은 것에 이제 사람이 이제 탑승을 하고 사람이 직접 이제 그 총기나 이제 조그만 소화기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하. 아니면은 이제 그 요즘 그 제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가 결국 움직이고 하는 것이 결국 전파나 신호를 받거나 혹은 자기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더라도 GPS 위치를 잡아가지고 비행하게 돼 있는데 얘를 제머 가지고 제밍 장비 갖고 직접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도 이분을 채용하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꾸 이걸 국산화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당장 지금 이렇게 갖다 놓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머도 한국형 제머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도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탐지 능력까지는 왔는데 이 초소형 드론을 제압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그 어떤 이 획득 간의 이 시간 타임 갭 이것을 메우지 못하는 것이 조금 요거는 뼈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막 쏴댄다고 해서 총으로 쏜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 상당히 저 초소형 드론에 특화된 무기 체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야, 그럼 대한민국은 드론 공격에 되게 취약하네? 무방비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중고도 이상 혹은 페이로드가 상당한 드론들은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뭐 5m, 6m급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10m 정도 되는 이 정도 기체가 되면은요 우리 공군기, 뭐 공격 헬기, 기타 여러 가지 뭐 대공 미사일 이런 것 중에서 충분히 격파가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건 거의 테러의 위협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대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합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대응했다라는 것이 즉 너무 조그마한데 큰 포탄을 썼다가 잘못하다가는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웠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그 조금 더 조그만 소형 드론에 맞는 그런 적절한 무기 체계가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뼈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군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커다란 대형의 무기 체계들을 막아내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무비한 측면이 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무인기 침범이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무인기를 활용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 무인기를 활용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탐지가 쉽지 않고 요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쓰기 좋은 카드죠.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난 군사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네. 지금 현재 북한 기술로는 아직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원격 조종으로 실시간 조종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영상도 실시간으로 보내고 혹은 심지어는 그런 어떤 뭐 무기 체계나 이런 것까지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기체가 초소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뭐 아무런 위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나름 네.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심각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정도이냐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발포하기 전에 경고 방송도 하고 예. 경고 사격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한번 2014년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경고 방송을 할 때 들을 수가 있는지 북한에 글쎄요, 저는 그것도 그거는 의아해요. 예, 그거는 조금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는 사실은 무인기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하는 게. 방송은 거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실시간으로 그게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통제가 되는 기차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소리까지. 근데 지금 무인기 중에서 소리까지 같이 듣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과연 무인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고 방송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경고 사격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라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겠고요. 예. 결국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 원격에서 조작하는 측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요. 앞으로 무인기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무인기라는 것이 원격 조종 가능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이 작은 기체를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서울 쪽까지 들어와서 뭐 조작을 해서 돌아갔다. 이 부분은 조금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다면은 네. 북한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혹은 기술적 진전을 이룬 어떤 시스템을 해외에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경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왔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입니다. 2017년에 사드 보고 올라간 게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2014년, 17년 전부 다 네. 그런 식의 기체들이 활용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체 모형도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체 자체가 테러에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커져야 된다. 좀 더 커진다면 식별이 훨씬 더 편하고 우리는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뭐 안심이라는 표현까지는 너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군사적 의미를 갖는 크기의 드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1, 2m짜리를 공중에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요격하는 거에 있어서 능력이 우리가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북한의 도발 수입니다. 올해는 뭐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는데 12월 달 들어서 이제 드디어 무인 비행기까지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떤 도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북한의 도발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통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되면은요, 도발의 폭을 확 높입니다. 그것도 조금 광역,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이런 것, WMD 관련된 도발을 쫙 높이는데, 자, 이게 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점차 재래 도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러한 맥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이야 무인기지만은 이제 이게 DMZ 지역에서의 우리 예전에 뭐 목함지뢰 도발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예. 뭐 안 그러면 NLL 쪽에 넘어와 가지고 해서 뭐 사격을 한다거나 하는 뭐 혹은 우리 해군함과 부딪힌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도발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재래 도발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며 이거에 관해서 상응한
대가를 충분히 치를 것이다라는 네. 것을 명백하게 경고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뭐 비록 이 무인기 조그만 무인기 대응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좀 어떤 스무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지난 8년 5년 동안 못 해온 거 1년 내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도 안 된 시간 내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시간이고요. 네. 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합참 발표를 보고 있으면은 저는 좀 약간 놀랐는데 북쪽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아하. 예.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이 보통 이제 포사격을 하면 우리도 맞대응해서 3배 쏘겠다라는 예.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찰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을 처음 또 보여준 거기도 해요. 예, 아까 제가 본 메시지는 보냈다라고 네, 이해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다 죄송합니다. 북한 지역에 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찰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를 겁주려고 와가지고 가서 민간 시설 찍고 갔지만은 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고성능의 기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를 보고 왔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아까 발표가 그게 들렸고 그다음에 너희가 위반하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고 허허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북쪽에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보면 이제 북한 얘기 중에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 특별한 해다. 따라서 내년에 더 큰 도발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종종 나옵니다. 이 예.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우리 휴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굉장히 좀 뻔뻔스럽게도 이것을 자기들이 승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승전 70주년이라고 해서 아마 대대적인 행사들을 할 것이고요. 당장 지금 뭐 아마도 2월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김정은의 정치적 승리 혹은 북한의 정치적 승리 이런 부분들을 그려 나가려고 할 거고 지금 이제 아까 무인기 이렇게 침범에 들어온 거 이거 제가 아까 인지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인지전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너희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러한 도발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